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대나리온 이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우있습니다. 와,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께서 평소에 많이 하는 재정 상담의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가져오셨다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9개월 차 신혼부부 이야기고요. 아, 네. 사실 신혼 초기에 많은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라면 듣다 보면 이게 우리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9개월 차면 아직 신혼이잖아요. 네. 벌써 재정 문제로 상담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이제 두 분이 두란노 결혼 예배학교에서 강의 듣고 두 사람이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고, 근래 요즘 투자가 요즘 주식이 좋은데 네. 그걸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결혼 전에 하던 주식이 있어서. 네네. 어쨌든 남편분 급여는 430만 원이고요. 아내분 급여가 3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부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통장을 합치지 않고 네. 각자 150만 원씩 공동생활비에 넣었고요. 300만 원으로 공동생활비에 쓴 거죠. 네. 거기서 주거비, 식비, 외식비, 부모님 용돈, 이자, 보험료 같은 공동생활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럼 150만 원 뺀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남편분은 280만 원이고 아내분은 19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 11조를 내고 이제 알아서 용돈으로 다 쓰고 알아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뭐 요새 많은 청년들이 또 그렇게 재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셨어요? 각자 결혼을 안 하고 미혼으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요. 네. 근데 신혼부부 상담할 때 계속 이걸 강조한 이유가 이 구조가 5년, 10년 뒤에도 작동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드린 질문은 이거였어요.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 외벌이가 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출산이나 육아나 뭐 이직이나 또 건강 문제로 살다 보면 외벌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작동하지만 나중에 외벌이가 되거나 통장을 따로 운영하다 갑자기 한 명의 소득이 끊겼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통장을 합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각자의 소비 패턴이나 특히 저축의 습관이나 투자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좌를 서로 합치려고 하면 오해가 많이 생겨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댁에 많이 줬단 말이야? 용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얼마 모았어?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1차 상담을 마치고 2차 상담 전에 두 분의 통장을 미리 합쳐서 올 것을 숙제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두 분의 통장을 합쳤단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통장을 합쳤고 각자 용돈은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제가 이렇게 정해주실 수는 없거든요. 네. 합의를 봐서 각각 50만 원씩 하기로 했고요. 생활비 지출에 여기엔 11조를 포함해서 350만 원을 묶었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매월 320만 원 정도가 저축 여력이 생긴 거죠. 아, 부럽네요. 32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서 투자했는지도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부가 신혼부부라는 특징을 고려했고요. 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실 2년마다 전세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비용도 준비해야 되고 네. 외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320만 원 이 부부가 300만 원을 투자를 하기 원하더라고요. 내가 네. 안 된다. 2년마다 돈이 필요하니까 네. 이 200만 원은 정기 적금으로 하고 100만 원 정도만 ETF에 투자를 하고 20만 원은 예비비로 넣어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100만 원 투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9개월이라고 하지만 각자 결혼하고 9개월 동안 용돈 안에서 투자를 했는데 결혼 전에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반도체 쪽이 좋은데 네. 4, 5년 전에 2차 전지라든지 또 특정 기업은 정말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지금 70%씩 마이너스거든요. 그걸 다 까고 보니까 그 형제 쪽에는 주식 종목이 너무 많고 네. 처참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삼성이 있는데 요 근래 산 거고. 네. 예. 그래서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투자 종목들이 쌓여 있었던 거네요. 네. 한 분은 거의 투자보다는 예금과 적금만 했고, 그렇죠. 한쪽은 아주 공격적이고 단기로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부부가 한 분은 아주 안정적인 성향이었어요. 자매가. 그래서 이제 주로 예금 위주로만 네. 투자 잘 못하고 한 분은 단기 변동성을 또 오히려 즐기는데 아까 비참하다 했잖아요. 수익률이.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투자금을 굴리려고 하면 매번 충돌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제가 봐도 별로 안 좋은 것들 네. 다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하나로 가져가자. 그 과정도 쉽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어떤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니까 두 사람이 동의가 됐는데요. 우리가 신혼부부의 자산 관리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코어 자산과 투자 공부용
약간의 갬블링은 아니지만 네. 좀 재미로 하는 투자. 네네. 좀 편하게 공부용. 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것만 지켜가자. 왜냐하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형제가. 그래서 코어 자산은 90%. 네. 이게 앞으로 내 자녀 학자금, 그다음에 아파트 뭐 대출금 상환, 노후자금 같은 코어 자산을 묶어서 이건 개별 종목이 아니고 코어 자산은 평생 시장에 투자하자. 인덱스. 네. 예. 그 대신 이제 10% 정도는 빼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해보자. 네. 무조건 100%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여행 가거나 맛난 거 사 먹고 네, 이렇게 네. 하기로 했죠. 결국 이제 부부가 앞으로 평생 만들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에 들어가는 돈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고 네. 개인의 투자나 또 공부 혹은 좀 재미와 취향으로 하는 것들은 작은 비율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투자론에서 이게 핵심인데 부부의 재정에서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코어 자산은 안전하게 가고 재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포모도 안 오고 네. 또 이제 이익 실현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여행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죠. 그럼 오늘 상담 사례를 좀 정리하시면서 샘수장님께서 좀 떠오른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 위해서 본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의 동무가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진 자는 화가 있으리니 일으켜 줄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한 사람뿐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느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부가 함께하는 것에 힘을 말씀하는 본문이네요. 그렇죠. 부부가 처음 9개월 동안 각자 통장을 운영했던 방식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공평하고 합리적인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외벌가 되거나 어려워지거나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붙잡을 수가 없고 각자 하니까 또뭐 마이너스면 말도 못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통장을 합친다는 것은 진짜 의미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네 돈 내 돈 없이 우리 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 세겹줄의 줄로 가정의 재정이 튼튼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잠언 21장 5절인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이건 투자 전략과도 좀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두 사람이 각각 따로 투자했을 때 종목이 너무 많고 스타일도 달랐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조급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단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종목을 늘려가는 것, 그게 조급한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부가 코어 자산을 90%를 뭐 S&P 500 같은 또는 코스피 같은데 지수에 묶어놓고 가면 이게 부지런한 자의 계획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부지런함은 매일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멀리 보고 게으르게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개인 성향으로 굴리게 한 것도 이 조급함을 완전히 막진 않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욕구가 있거든요. 그건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가정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줄기는 꾸준하고 계획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말씀이 말하는 부지런한 계획의 풍부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사연을 듣다 보니까 9개월 차의 신혼부부 사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꼭 결혼 연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모두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장이 합쳐져 있든 아니든 한번 스스로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부의 재정은 한 사람이 흔들릴 때 그냥 남처럼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는 조급하게 흩어진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좀 말씀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오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사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눴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인가 건강한 재무적인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